길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그 길이 생겨났을까? 누가 처음에 그 길을 내려고 했을까?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숙연해졌다. 살아있는 것들은 오고 가고 서로 잊고 맺는다. 인맥은 나무의 길이 되고 혈관은 몸의 길이 된다. 우주는 별빛이 내는 도로 공사로 야간에도 환하고 왁자하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나러 갈 때 나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눈이 녹았고 지표면에 고스란히 나의 흔적이 스며들었다. 흔적을 따라 나는 당신에게 자꾸 갔고 당신과 나 사이에 길이 생겨났다.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한다.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이었길래 세상에 없던 길이 저토록 생겨날 수 있겠는가를.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다. 나는 길을 내며 걸었고 그 위에서 살았고 그로부터 인생을 배웠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기를 바란다. 봄볕이 완연한 때였다. 엄마가 텃밭에다 무언가를 열심히 심고 있었다. 어린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 풀들은 다 뭐야? 풀이 아니라 이건 토마토고 이건 고추고 이건 가지고 이건 오이 모종이지. 어린 내 눈에는 풀이나 채소 모종이나 그게 그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널찍이 간격을 벌려 모종을 심었다.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심어? 얘네들 심심하겠다. 엄마가 모종을 심다 말고 허리를 젖히고 웃었다. 가깝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란다. 지금은 멀어서 외롭겠지만 나중에는 외려 고맙다고 그럴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때쯤에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상처를 입게 돼. 햇볕과 바람이 드나들고 통하려면 사이가 적당하게 벌어져야 해. 그래야 마음껏 가지를 벌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수 있거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상처란 말을 배웠다. 마음껏 햇볕을 쬐지 못해. 자유롭게 팔을 벌리지 못해. 그늘지고 외로워진 자리. 사이가 적당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다친 흔적. 살면서 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날로 돌아가 적당한 거리란 얼마쯤을 말하는 건지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좋으면 가까워지려고 애쓴다. 멀어질까봐 꼭 붙든다. 그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운 만큼 아프게 되고 사랑한 만큼 상처도 입는다. 감정의 거리만큼 딱 그만큼 기쁘고 그립고 외롭고 버거운 것이 사람과의 사이다.
가을 배추 아주 심기는 40cm, 토마토 옮겨 심기는 50cm인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명료하게 정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나는 이곳에서 천국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보았다. 거리를 재려면 천국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천체도에도 구글 지도에도 성경책에도 천국의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천국이 몇 번지에 있는지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없는 것과 같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이 허전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천국의 위치를 궁리해 보았다. 천국이 있으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지, 누가 가장 천국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의 뜻을 알아챘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가장 잘 찾아가지 않는 곳, 그곳에 천국을 숨겨 놓았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곳은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사람과 천국과의 거리는 제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최적의 거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당신과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서로에게 천국을 보여줄지 지옥을 보여줄지는 당신과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에 가닿는 거리가 곧 천국까지의 거리란 걸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신이 봄날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이유는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를 재느라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떤 씨앗이라도 심으라는 뜻이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자애로울 수는 없다. 좋은 사이란 반복되는 일종의 연습으로 유지된다. 성급한 사람들이 반복의 과정을 생략하고 편안하고 자애로울 거라고 생각되는 성격을 찾아 나선다. 아니다. 정확하게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연습의 양 차이다. 반복은 지겨움과 편안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겨움 쪽으로 나아간 반복은 결별을 만난다. 편안함 쪽으로 나아간 반복은 일상이 된다.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게 인생이다. 욕망은 새롭고 화려하고 특별한 것에 끌리는 습성이 있고 관계는 평범하고 오래되고 한결같은 것에 마음을 두는 습성이 있다. 편안함은 머물거나 떠나거나 상관없이 고단한 일상의 반복을 평화롭게 여기는 자의 몫이다. 그것은 마치 앙금 같아서 들끓는 욕망의 온도가 차분히 가라앉은 자리에서 생겨난다. 일상은 새로운 특별함이 아니라서 단조롭고 예사롭다. 그래서 잘하는 게 성실밖에 없다. 성실한 관계가 반복되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관계의 안정감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생동하는 삶은 리듬이 되고 리듬이 반복되면 음악이 된다. 일상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관계의 리듬이다. 생활은 관계의 화음에 따라 출렁이며 율동한다. 좋은 관계란
반복적인 일상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차지다. 소소하지만 분명한 것,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 일상의 행복은 생활이라는 적금에 붙는 이자와 같다. 일상을 쌓아 올라가는 생활은 꿋꿋하고 의외로 힘이 세다. 한 겹의 물결은 다른 물결을 밀어서 파도를 만든다. 파랑은 파랑을 일으켜 바다 전부를 밀고 가는 해류가 된다. 해류는 지각을 밀어 올려 산호초 같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하고 물고기 같은 형형색색의 새들이 숨쉬고 헤엄치도록 하늘 호수를 만들어 놓았다. 이윽고 당신과 내가 지는 꽃을 서러워하며 벚나무 그늘을 걷게 만들었다. 어제의 물결이 오늘의 물결을 밀어 당신과 나의 관계가 변함없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우리 사이를 이토록 그윽하게 만들었다. 나는 세상에 생겨난 모든 사이를 관계의 우주라고 부른다. 우주는 서로가 있음으로 성립한다. 서로라는 말은 당신과 내가 고유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행성이라는 의미다. 동등과 존중의 거리를 품고 있는 존재들이 서로 사이를 가질 때 그것을 우주라고 한다. 사이와 서로는 우리라는 말처럼 인류가 발명해낸 아름답고 황홀한 천체 물리학 개념어다. 행성과 행성은 서로 밀고 끌어당기는 우주의 물리 법칙에 따른다. 중력과 인력과 청력과 자기력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의 질서이고 사랑의 원리다. 당신과 내가 서로 그리워하는 힘이 우주의 물리력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생겨난 모든 관계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한다. 사이가 사라지면 우주도 사라진다. 지구별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고 그 관계의 힘으로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의 둘레를 공전한다. 낮과 밤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사이의 물리력이 지어내는 천체의 운동이고 관계의 현상이다. 적당하고 알맞은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이다. 가령 사이의 감정의 물리력이 작용한다고 하자. 좋아하는 사이는 서로 마주보게 된다. 싫어하는 사이는 서로 바라보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이는 거리가 적당해서 서로를 볼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이는 거리가 없어져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의 비유는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깨달음을 준다. 사이가 있어야 모든 사랑이 성립한다는 것. 사이를 잃으면 사랑은 사라진다는 것. 사랑은 사이를 두고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지 존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관계의 우주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사귄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일이고, 친하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닮아가는 일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에 스며드는 일이다. 어떤 물리적 관계는 우아하게 도약해서 관계의 화학으로 나아간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사이에 햇볕과 별빛과 빗방울과 분분한 벚꽃이 날렸다. 현란한 탱고 같았다. 음악이 내 몸에 닿자 내 뼈와 혈관과 심장이 녹아내려
당신에게 흘러갔다. 가을 부근에서 유턴의 사과가 낙하했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굴러갔다. 지구에 붉은 그리움 하나가 출현했고 그 운명을 향해 우주가 비상 출격했다. 당신이 흔들렸다. 여행 가방을 꾸릴 때 우리는 인생의 비유에 직면한다. 항공 수화물의 무게 제한은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지 여행을 떠나려는 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친구들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사람의 성격이 대화 주제로 올랐다. 여행 가방 꾸리는 스타일을 보면 대체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 친구가 말했다. 각자 자기 스타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사람마다 조금씩 가방 싸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트렁크를 열어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챙겨 넣는다고 했다. 또 어떤 친구는 슈퍼마켓에 가듯이 가져갈 품목을 메모지에 적어두고 그걸 보면서 챙긴다고 했다. 나는 떠나기 전날 밤에야 허겁지겁 옷가지며 비상약품과 세면도구 등속을 밀어넣듯이 챙겨 담는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짐을 풀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들이 처음 개켜 넣은 모양 그대로 숨죽이고 있다가 트렁크를 열면 나를 빤히 쳐다본다. 그 순간 참 민망하다. 나는 분수에 넘치는 사람이구나 싶어 고개를 떨구게 된다. 여행 가방 꾸리기와 성격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다가 물건 정리 습관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를 가지고도 서로의 성격이 확연히 갈렸다. 나는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걸 끌어들여 쌓아두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수시로 정리해 내다 버리는 성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친구 중에 누군가가 말했다. 자기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인데 왜 못 버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는 것이었다. 못 버리는 이유에 대해 친구가 내놓은 나름의 분석에 다들 수긍하는 표정이었다. 못 버리는 물건들은 대개 추억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고 결국 못 버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사연이라는 얘기였다. 이건 첫사랑이 선물해준 목도리고 이건 아버지가 졸업 기념으로 사준 필름 카메라고 이건 대학 입시 수험생 시절에 끼고 살았던 CD 플레이어고 그래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딱 두 종류로 나뉜다. 실생활에 필요해서 구입한 물건과 사용 시효가 이미 지났으나 사연이 담겨있는 물건. 친구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물건을 정리하려면 결국 추억을 정리해야 한다고. 사연이 있는 물건부터 내다 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필요한 물건만 남게 된다고.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버림과 놓음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했다. 사람에게서 온 어떤 것도 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와서 닿았으니 놓아 보내는 것이지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닿음과 놓음 사이에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앞뒤 속사정이 있는 것이다. 애써 닿은 데는 그만한 인연의 작용이 있을 테고 애써 놓는 데는 또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닿음은 서로 간의 틈새가 일순간 사라진 접촉이다. 그렇게 닿아서 접촉면을 넓혀 갈수록 우리는 따뜻해지고 안온해진다.
놓음은 서로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분리다. 그렇게 놓아서 여백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홀가분해지고 안온해진다. 그러므로 다음과 놓음에는 집착이나 절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지나간 것을 놓아야 다시 새롭게 닿을 수 있다. 억지를 부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이유가 없다. 관계는 고이지 않고 흐른다. 관계는 멈추지 않고 쉼없이 움직이는 생물이다. 어디에선가 누구는 놓고 어디에선가 누구는 닿는다. 살아있음으로 그리워하고 살아가야 함으로 잊는다. 거리를 준다는 것. 당신은 나에게 말한다. 약간의 거리를 둬야겠다고. 그러면 서로 편해지겠다고. 당신은 약간의 거리 저편에 숨는다. 그 약간이 어느 만큼의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에 끼어든 약간의 거리감은 이제 여간에서는 좁혀지기 힘들 것 같다.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적당한 거리를 주겠다고. 그러면 둘 다 자유로워지고 좋지 않겠느냐고. 나도 당신도 관계의 불분명한 거리 때문에 속상하고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과 거리를 두는 대신 당신에게 거리를 주려고 한다. 거리를 두는 것과 거리를 주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두는 것은 한계를 정하는 일이지만 주는 것은 자유의 범위를 늘려주는 일이다. 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초보자는 대퇴부 고관절이 굳어서 낑낑대도 이마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 무릎이 이마에게 한계를 둔다. 내 몸인데도 내게 저만치 거리를 둔다. 숙련자는 온몸의 관절 마디마디에 거리를 준다. 늘려서 거리를 내준다. 그러면 무릎이 배와 이마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신체의 부위들이 서로 닿고 만지고 부비며 친해진다. 거리를 둔다는 건 마음을 단속하는 일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것이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관계는 무의미해질 것이고 사랑으로 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무례하게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에겐 사이가 없다. 그는 우주가 아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거리가 없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거리를 준다는 것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서로에게 마음의 곡률 반경과 자유로운 선택의 권한을 늘려준다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거리를 주면 관계의 너비와 둘레가 확장된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생동하는 자유의 거리를 내주겠다. 당신의 원심력이 커질수록 나의 구심력도 커진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어. 그리움의 힘은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안심해도 좋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모델 장윤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같이 걸어본다고 했다.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같이 걸어보면 그 사람이 자세히 보인다. 뒤처진 사람을 돌아보고 기다려주는지, 자신이 차도 쪽으로 걸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지, 힘든 비탈을 오를 때 손을 내밀어 주는지, 상대를 배려하며 호흡을 맞춰 걸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오래 같이 걸어도 좋으리라.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무슨 책을 읽어왔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읽은 책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믿어서 그랬다. 그러나 책이 다 말해주지는 않았다. 그의 지적 관심사나 교양이나 취향에 대해서는 책 목록이 실마리를 제공해 줬으나 그가 어떤 본성을 지녔는지 알아채기는 어려웠다. 그 사람의 진실은 어떤 책의 장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나 습관적인 몸짓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성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술을 마시거나 같이 게임을 해보면 단박에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다. 무엇에 빠져들고 집착하는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지,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지, 상대방을 신경 쓰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지. 흔히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운명적으로 끌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런 건 TV 드라마나 낭만주의 문학작품 속에서나 나온다. 그럴싸한 관계의 개연성을 만들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끌림은 없다. 짧은 순간이지만 상대에게서 평소에 선호했던 어떤 특성을 발견했고 서로 어울릴 거라는 판단을 직관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첫눈에 들어있다. 무작정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따져보고 내린 선택을 운명적이라는 말로 근사하게 포장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좋다고 할 때의 첫인상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언어, 즉 태도를 말한다. 몸짓과 말투와 눈빛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됨됨이가 드러난다. 태도는 숨길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살아온 환경과 품성과 세계관이 종합된 비밀 코드가 태도니까. 첫눈에 끌렸더라도 혹시 모르니 그 사람과 나란히 걸어보고 그 사람과 손목 때리기 고스톱을 쳐보기를 권한다. 호흡을 못 맞춰 혼자 멀찍이 앞서 걷고 손목을 점점 세게 때리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분명 옹졸하고 치사한 녀석일 확률이 높다. 마음은 무엇일까? 불가에서는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에 관한 비유가 있다. 물 하나를 놓고도 바라보는 입장이 제각기 다르다. 물고기에게 물은 집이다. 사람에게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불 속의 마귀에게 물은 타는 목마름이다. 천사의 눈에는 보석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호수는 온통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니까. 마음도 이와 같다. 내가 어느 자리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색깔과 온도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마음자리를 들여다본다는 건 곧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살핀다는 것이다. 마음 상태를 맑게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 내 마음 안에는 본래의 나 자신만 들인다는 규율이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 사람들은 요상하게도 마음의 용도를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나 창고로 쓴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생각들과 지나간 일들과 심지어 상처까지도 거기에 저장해 둔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꾸 심란해져서 들여다보기가 싫어진다. 마음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비워두는 무의 공간이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할 일들이나 기억들은 뇌에 저장해두면 된다. 뇌는 분리수거도 하고 지울 것은 지우고 불필요한 것은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한번 갖다 쌓아놓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갖다 놓은 사람이 치울 때까지 하염없이 내버려 둔다. 마음 창고가 비워지지 않고 자꾸 쌓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리하는 요령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 내가 생활하면서 생긴 일들은 마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외부에서 처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안으로 끌고 들어와 쌓아둔다. 마음 안에는 나 자신 외에 그 어떤 것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고 외부의 일들을 무심코 안으로 들인다. 그래서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차지가 된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자리를 몽땅 내주고 머물 곳이 없어져 방황하는 신세가 됐다는 의미다. 사람 때문에 고단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의 사다리를 내리고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일이다. 쌓아둔 심란을 쓸어낼수록 내가 있는 자리가 무심하게 도롤해진다.